네, 어젯밤 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급발진 상황과는 조금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번 사고 원인을 비롯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무고로 입건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양재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9시 20분을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 속보 처음 접하고 이제 한 15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벌어진 사고지? 라고 싶을 만큼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참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변호사님께서 규명돼야 될 의문점들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도심 한복판에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천역 주변에서 갑자기 차량이 역주행을 200m가량 하다가 예. 차량도 물론 충돌을 했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인도를 덮치는 바람에 많은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그런 사건이고요. 예. 일단은 역주행을 한 것과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질주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혹시 급발진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운전자 역시도 급발진이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네.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아직은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고요. 일단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의 움직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목격담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국가수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라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비추고 있던 여러 가지 CCTV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발진인지 여부를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탑재된 그때 당시에 사고 기록 장치, 그러니까 EDR이라고 우리가 많이 예. 불리는 그 장치도 아마 이제 분석을 통해서 과연 급발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정말 이것이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그 EDR 기록 자체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 EDR의 경우에는 정말 그 기계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는지 여부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급발진 여부를 밝혀내는 뭐 주요한 증거다, 핵심 증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맞춰보는 그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영상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목격자들의 말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운전자는 이제 급발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급발진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계속 충돌을 하고 서지 않고 어딘가에 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할 상황에 박혀서 그 다음에 멈추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큰 사고를 지날 때는 또 멈춰 서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섰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그 급발진하고는 다른 거였다. 급발진 아니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목격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격자의 진술 향후에 어떻게 작용을 좀 하게 될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에서 나타나는 그 주행의 동선은 아닙니다, 사실. 급발진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아무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딘가를 충격을 해서 물리적으로 그 속도를 줄여야만 줄여지는 것이 이제 급발진 사고의 일반적인 사실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속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질주를 했지만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급발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운전자 측에서 이것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급발진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왜 저기서 브레이크가 들어서 갑자기 저렇게 멈춰 설 수가 있었는지, 왜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다른 그런 모습과 동선을 보이고 주행을 하게 된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운전자가 제동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해온 버스 현직 기사라는 점이거든요. 40여 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운전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네. 나는 한 40년 가량을 이제 운전 기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될 것을 가속 페달을 착각을 해서 밟는다라든지 이런 일은 나에게 발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뭐 본인이 어쨌든 피의자로서 진술을 하는 진술 일부로서의 이제 가치는 있겠지만, 하지만 뭐 운전기사로 장시간 오랜 기간 일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하나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하셨구나라는 정도의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만약에 뭐 버스 기사를 오래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뭐 차량 결함이 있다라든지 이거와 이제 매치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도 이 운전 미숙이든 어쨌든 과실로 인해서, 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물론 100세 시대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 이거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68세라는 것이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를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법률상으로는 고령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합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법에는 예를 들어서 운전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 의무도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더 가중이 되고요. 예. 더불어서 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자진 반납을 했을 때 네. 어드밴티지를 주는 뭔가 유인책을 주는 권장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사실상 65세 운전자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워낙 100세 시대라고 하다 보니까 네. 고령 운전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또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또 확 줄여서 3년의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연령대 기준도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비추어 봤을 때 65세 이상 운전자가 과연 고령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65세라는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현행법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면허 반납과 관련된 그런 대책 말고도 어떤 좀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은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사업자로서 운전을 해야만 생계 유지가 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생업 관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강제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통계라든지 추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고령의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할 비율이라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운전면허 반납했을 때 뭐 10몇만 원 드리는 그런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 만약에 생업에 관련되신 분이라면 그것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강력한 유인책이 나와야만 당사자들이 이걸 반납할 수 있지. 그렇겠네요.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어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나 차근차근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규명이 될 텐데 차량 결함일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 과실일 것인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처벌 여부를 예상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정을 해봐야 돼요.
차량 결함일 때 아니면 운전자 과실일 때 또는 뭐 추후에 밝혀질 어떤 고의성 여부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내가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운전 주행 중에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과실로 인해서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이때 이제 적용되는 법령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최대 금고 5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과실로 인한 과실범이기 때문에 실제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면 뭐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급발진이라든지 정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나의 운전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대폭 감소가 될 것입니다. 네. 전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라면 아예 면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게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는 있지만 주요하게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유예형보다도 더 낮은 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고요. 반대로 정반대의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살인죄 적용까지도 가능한 것이고요. 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정말 급발진 여부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조사를 계속해서 해봐야겠지만 어제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면은 역주행을 해서 이제 인도로 침범하는 그런 영상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인도로 돌진해서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과실로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인 그런 처벌 수위보다는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가 큰 것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 적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과실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의 수위는 현격하게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2021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차량을 이제 점검하거나 이러지 못해서 차량에 결함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덮치면서 5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운전자가 차량을 점검을 잘 하고 제때제때 검사를 받고 이랬어야 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주요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사건에서는 정말로 과실조차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급발진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밝혀져야 됩니다. 어쨌든 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20대 남성한테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인데요. 일단 누명 피해 입은 남성 무혐의로 추정 판결이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50대 여성이 본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예. 저 20대 남성이 들어와서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의 말만 믿고 수사기관에서는 20대 남성을 사실은 입건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CCTV 대조라든지 시간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50대 여성이 내가 사실은 허위 자백한 것이었다라고 자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남성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결국에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게 또 논란이 됐던 건 뭐였냐면 이 조사 과정,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성한테 약간 강압적인 모습, 그러니까 그렇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러니까 부적절한 말을 한 게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누명을 입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위압적인 모습들이 그렇죠. 더 겁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남성의 변호사한테 이제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이것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인은 여자 화장실 아예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최초부터 진술을 그랬죠.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경찰이 여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원칙을 가지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떠한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이 50대 여성의 말만 믿고 범죄자로 사실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에게 고압적으로 굉장히 반말까지 하면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 남성이 다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밝혀져서 이 경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난 여론이 거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경기 남부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무고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무리하게 혹시 이렇게 수사를 한 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해당 남성을 최초에 신고했던 그러니까 허위 고발을 한 50대 여성 무고죄로 입건이 됐습니다. 경찰 쪽에서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무고죄로 인한 처벌 수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무고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제 허위 신고를 했다가도 그것을 바로잡는 내가 사실은 아니었어요라고 하면 뭔가 처벌되지 않지 않을까 내지는 처벌이 감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무고죄 자체가 처벌 수위가 일단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내가 허위 진술을 수사기관에 일단 한 때 그때 범죄는 성립이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여성의 진술이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보통은 이런 성범죄 사건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랬을 때 누가 나를 지켜보고 뭐 이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인지 콕 집어서 이렇게 피의자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50대 여성이 저 남성이 그랬다. 저 남성 내가 얼굴 똑똑히 봤다. 라면서 한 명을 콕 집어서 계속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 여성이 계속해서 진술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었고 CCTV상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비춰봤을 때 좀 맞지 않는 진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성의 무고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